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대 이란의 충돌,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볼 텐데요. 두 나라 간의 충돌을 볼 때 이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복 공습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첫 시작은 이스라엘이 했죠. 왜냐하면 지난 1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치면서 촉발된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란 영사관 공격은 이스라엘의 오판이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영사관을 의식하기보다는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을 노리는 데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이 혁명 수비대를 겨냥한 공격을 아주 자주 해왔거든요. 네. 올 1월에도 혁명 수비대 고위장성 1명을 비롯해서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란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했으니까 생각보다 이란이 세게 나온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한 번, 이란 한 번 공격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란의 지난 13일 공격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당시 이란은요, 대다수 구형 무기로 이스라엘을 친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다중 방공망을 가동하는데 무려 1조 8천억 원의 국방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큰 돈입니다. 최대죠, 최대. 네. 국방비의 10분의 1을 단 하루 만에 소진한 겁니다. 최신식 무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드론 부대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약 9시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러 대비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가게 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요르단 등 4개국이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방어에 나섰다. 이런 방어에 나서기도 했죠. 어찌 보면 이란의 치밀하게 계산된 보복 공격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저는 이 네타냐후가 일부러 지금 이란을 링 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네타냐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정치에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네, 돌린다.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벌써 약발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에게 모두 긴장감을 갖다 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이란인 것입니다. 네. 어쩌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했을 때 네타냐후가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런 류의 도발을 했다면 정말 아찔한 발상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란의 태도 변화 역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그림자 전쟁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한 것을 인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오랜 기간에 걸쳐서요,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네. 이들을 내세워서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던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도 잘 아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입니다. 네. 그럼 지도를 무장 세력.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라크, 예멘까지 이 저항의 축을 기반으로 이란의 군사력이 확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란이 쓰는 지원금이요,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와. 하지만 이젠 이란이 그림자를 벗어나서 직접 싸우기를 결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일 보복 공격 후에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발표했고요. 이례적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이란의 직접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그림자, 대리전이 아닌 새로운 양상으로 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다소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네, 이 재밌는 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했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주권 국가로 우리 인정하자 이랬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네. 송유 라인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도 했고요. 안보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입니다. 이란에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요,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국민들을 공포 정치로 통제했습니다. 또 이슬람교를 억압하고 있었는데 당시 팔레비 왕조를 지원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혁명 당시 이란에서는요, 반미 정서가 매우 강했고요. 이 미국과 친한 이스라엘에게도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특히 그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미국은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러한 기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숙적이는 한때는 동지이기도 했었군요. 어쨌거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 두 나라의 충돌로 인하여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특히 핵시설 공격 우려가 크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중동 유일의 핵 보유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이란 역시 6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핵 능력을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거란 예측도 나왔던 것이고요. 핵전쟁은 최악의 시나리오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아, 네타냐후. 하지만 이제 주변국들이 연공을 열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도움 없이 이스라엘 혼자 이란의 핵시설을 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경계할 점은요. 이란 핵 능력이라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핵을 무기화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얼마든지 중동 전체에 핵 긴장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정말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9일에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또 다른 모험을 원한다면 다음 대응은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확전으로 번진다면 과거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들이 맞붙는 새로운 지형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와는 별도로요. 현재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은 물론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라파 지상전을 결행할 분위기이거든요. 네. 그런데 라파 지역에는 지금 약 15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대피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공격한다면은 뭐 엄청난 희생은 말로 할 필요가 없겠죠. 우려가 큽니다. 맞습니다. 평화의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